네,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 감소에도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71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수도권은 백신 접종자의 실내 또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하반기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50세 미만 1차 접종자에 대한 교차 접종도 이뤄지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최근에 오늘 발표된 것 포함해서 한 6일 정도가 700명대, 700명대, 800명대, 700명, 700명, 700명대예요. 그중에 거의 800명 가깝게 올라간 것도 있고요. 왜 지금 이렇게 많아진 걸까요? 글쎄요, 많아진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좀 현황을 좀 짚어보면 네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 644명, 해외 유입이 67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유입도 좀 많이 늘었고요. 예. 근데 국내 644명 중에서 서울이 301명, 그다음에 인천이 16명, 그다음에 경기가 210명으로 수도권이 52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81.8% 정도를 차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보통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줄기 때문에 확진자 숫자도 줄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644명의 환자가 나왔는데 이 644명이라는 수치는 저희가 이제 3차 대유행 때 1월 초에 이제 1,000명 정도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600명 넘게 나온 적이 딱 2번 있었습니다. 그게 한 번이 이제 1월 10일이었고 그다음에 4월 18일이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600명이 넘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수치는 6월 중순에 있었던 6월 13일에 360명이나 6월 20일에 그 317명에 비하면 거의 지금 2배 넘게 환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말에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보통 그 다음 주에 나오는 확진자 숫자를 좀 예상할 수 있는 지표처럼 이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게 쭉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게 되면은 분명히 주말에 이렇게까지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는 저희가 굉장히 지금 주의할 만한 지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드냐? 저는 뭐 몇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그동안 수많은 그 정부의 그 신호들이 와 있었기 예.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그 감수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느슨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일단은 제일 크고요. 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이동량 같은 지표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동량 보시면은 저희가 작년 11월 초에 코로나19 3차 대응 시작할 때 이동량을 기준으로 좀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환자가 쭉쭉 늘어가면은 보통 이동량이 감소하거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알아서 조심들을 해주시는데 네네. 지금 이 환자가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내내 계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동량 감소가 지난주, 지지난주 둘 다 없었습니다. 거의 작년 11월 초와 비슷한 정도의 이동량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일단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좀 느슨해져 있는 그 원인도 물론 여러 가지겠지만요. 네. 그게 제일 큰 그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긴 뭐 저도 뭐 백신 1차밖에 맞지 않았지만 저도 생각이 7월 달부터 밖에서 마스크 벗을 수 있어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부터도 뭐 그런 느슨한 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치를 봤을 때도요. 그 감염 재생산 지수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맞춰서 좀 올라간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재생산 지수가 0.99 정도에서 1.2까지 올라갔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중 환자 발생도 보시면은 6월 넷째 주까지는 한 일주일에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숫자가 491명이었는데 6월 다섯째 주 딱 한 주 만에 그게 655명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환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 환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예.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코로나19의 이 감염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고령자층의 환자 발생은 좀 줄어서요. 네. 지금 계속 6월 둘째 주에 84.9명부터 계속 줄어서 지금 58.6명까지 줄었다는 거는 좀 다행스러운 지표로 보입니다. 예. 근데 교수님께서도 얼마 전에 계속 요새 검사 건수는 줄었는데 확진자는 많이 나온다. 그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왜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이 상황은 저희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검사 건수가 준 거를 그러면 저희가 좀 봐야 될 건데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에 관련돼서 지금 검사 시행되는 게 지난 일주일 누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대략 한 하루에 7, 8만 건 정도가 이루어졌고 합치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 한 40만 건 정도의 진단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정도 수치면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그때 이제 하루에 1,000명 정도 환자가 나올 텐데요. 그때 일주일에 보통 한 70만 건 정도 저희가 검사를 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올해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300에서 400명 정도 환자가 나올 텐데 그때 예. 한 37만 건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루에 나오는 환자가 거의 한 500에서 800명 가깝게 지금 700명 그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3월에 비해서 환자 숫자가 1.5배 이상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3월 달에 이루어지는 진단검사 건수에 비해서 지금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게 한마디로 진단검사를 받으러 와야 되는 분들이 받으러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문제들이거든요. 네. 이게 진단검사의 편의성 자체는 굉장히 많이 3월 달에 비해서 지금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진 건 없는데 왜냐하면 임시선별진료소도 있고 네. 여전히 검사는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지금 받으러 와야 되는 분들이 받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왜 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받으러 오지 않냐?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무섭게 늘어가고 있는 층은 20대층입니다. 20대층이고 그 20대층에서 이 어떠한 사회적인 활동이 코로나19 확진과 연관이 돼 있냐? 클럽이나 이런 유흥시설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흥시설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역과 관련되어 있는 행위들을 어기는 그런 여러 가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진단검사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으러 오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하나 큰 걸로 생각이 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진단검사의 축이 그동안 우리가 4월 달 정도까지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PCR 위주로 이루어지다가 네. 이제 4월 중순 정도부터 자가진단 키트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자가진단 키트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통계가 지금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진단검사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굉장히 지금 현재 코로나19 방역에 어려운 측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일의 해외 유입 확진자를 보면 작년 7월 이후에 최다 기록을 보였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조치들이 해제되면서 입국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도 역시 이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에 우리가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경우와 그다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방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단 검사로 그거를 대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예방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여전히 이제 자가격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과연 자가격리를 면제받는 게 맞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저희가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은 코로나19 감염에 걸릴 확률이 거의 한 백신의 예방 접종의 종류에 따라서는 70에서 90% 이상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사회 안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분명히 이런 집단 효과나 이런 것들, 집단 면역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요. 문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분들이 지역 사회 안에 한 명, 두 명을 감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변이형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국내 코로나19 관리 조치처럼 적어도 환자가 몇백 명 이상 감소하게끔, 그러니까 몇백 명을 넘지 않게끔 관리하겠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변이형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가급적 그 기회 자체를 최대한으로 줄여주는 그런 관리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예방접종 완료자도 일부 돌파 감염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이제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추적 관리 같은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진단검사와 진단검사 사이에 양성이 나오는 경우,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자가격리가 면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지역사회 안을 돌아다니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추적 조사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국내의 코로나19에 대한 생활 방역, 그다음에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뭐 음식점이라든가 또는 유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자가격리를 일부 이렇게 예방접종 완료한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일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은 되는데 이게
이런 중간중간에 생기는 돌파 감염에 의한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또는 그 증상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 바로 와서 진단 검사를 받게끔 관리를 한다던가 이런 측면의 보완책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지속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역에 대한 목적과 방식은 좀 다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 수도권에서 일단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하려 했으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일주일 연기했잖아요. 또 7일 날 또 다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마스크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벗어도 될 줄 알았더니 마스크도 이제 그 백신을 맞은 사람도 마스크 벗지 못하고 그냥 예전 단계로 그냥 그대로 돌아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바뀐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 예방 접종을 1회 맞은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네. 이제 야외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정의는 2m 이내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그거 자체가 이제 연기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현재 지금까지 해왔던 코로나19 관련된 마스크 착용 원칙하고는 크게 바뀐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동안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방역 수칙 완화에 대한 그 발표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비판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예. 했던 부분인데 굉장히 섣부르게 그런 거를 발표하면서 그동안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방역 수칙은 예.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경험을 했지만 원칙대로 일관성 있게 진행이 돼야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방역 수칙을 믿고 따라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분명히 많은 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방역 수칙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 방역 수칙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그러면은 마스크 착용만으로 해결이 될까? 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코로나19에 관련되어 있는 그 확산 그 경로를 살펴보게 되면은 개인과 개인 간의 접촉, 그다음에 유흥업소, 그다음에 20대 젊은 뭐 전체 전 연령에 걸쳐 다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20대의 어떤 그 서로 간의 노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유흥업소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마스크 착용하고도 관련은 있겠지만 그 안에서의 그거 외 그 내부에서의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확진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지만 이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예방접종 완료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지금 한 700~800명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예. 그럼 코로나19의 특징상 이게 지수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다음번에 보면 1000명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비록 젊은 사람들 중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코로나19에 인한 피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있을 수밖에 없냐. 지금 현재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40명 정도가 되는데요. 예. 그중에 거의 36% 정도가 60대 이하입니다. 이하요. 예. 59세 이하가 되겠고요. 그리고 20, 30대도 분명히 중증 환자가 지금 있습니다. 네. 물론 치명률 자체는 낮을지 몰라도 중증률 부분에서는 여전히 그러한 많은 의료 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 30대가 중증으로 가지 않아도 네. 우리나라 지금 그 작년에 올해 1월 20일 날 코로나19 관련된 지난 1년간의 통계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통계를 발표를 했었냐면은 지난 1년간 73,158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이 사람들과 관련돼서 124만 2,598명의 자가격리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환자 한 명당 17명 정도의 자가격리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럼 하루에 젊은 사람들 한 1,000명 정도씩 감염이 된다. 물론 그중에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이야 뭐 10% 안쪽이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꽤 많이 발생을 해서 그거에 의한 의료 비용 증가도 굉장히 저희가 조심스럽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자가격리자 하루에 2만 명씩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되게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정부의 코로나19에 관련된 지표가 중환자 위주로만 지금 짜여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사실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감안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가장 어떤 변수 그리고 우려되는 지점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 부분일 텐데 정부가 변이 바이러스 분석률을 좀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사실 이 변이 바이러스를 보기 위한 분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새로운 변형을 찾기 위한 그런 변이 분석이 있습니다. 그거는 WHO나 유럽 CDC에서 전체 이제 확진자 한 5에서 10% 정도 수준이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여러 변형 중에서 베타, 감마, 델타 바이러스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전체 확진자 중에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보는 그러한 또 조사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 쪽에서 이러한 분석 변이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15% 정도이던 거 한 20% 정도까지 늘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지역사회 안에 있는 이러한 변형의 분포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거기에 따른 또 여러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기본 데이터를 조금 더 많이 지금 확보를 해서 보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델타 변이가 심각한 곳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게 출발 전에 음성 확인서를 의무화하겠다.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들어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을 좀 더 확실히 예방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그 음성 확인서를 확인하는 건 우리나라만 지금 있는 건 아니고요. 해외 주요 국가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예방접종 완료자 또 들어오기 전에 음성 확인서 받고 들어오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받게 되면 어떤 점에서 이제 중요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서 이제 14일 자가 격리가 이루어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음성 확인서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 들어와서부터 조금 더 저희가 조심스럽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14일의 자가 격리가 사실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14일의 자가격리라고 부르는 거는 잠복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인데 이 잠복기는 보통 95%의 환자의 발병 기간을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그럼 나머지 2.5%는 14일 뒤에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입국하기 전부터 음성인 걸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조심을 해서 잘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14일 자가격리를 마치고 나서도 그 다음에 국내에 이러한 델타 변이나 이런 새로운 변이들이 유입될 가능성을 진짜 최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유용하고 예. 그래서 국가에 따라서는 14일이 아니라 21일 자가격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21일 자가격리는 너무 길거든요. 네. 이게 오히려 이런 자가격리와 같은 이런 수단들은 적절하고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가 줘야지 예. 너무 과도하게 주게 되면 또 안 지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진단 검사하고 그다음 14일 자가격리를 합쳐가지고 조금 더 잘 관리하겠다는 특성으로 그런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사의 퍼센트는 높인다고 하면 그래도 아직은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주요 확산세를 일으키는 변이 바이러스는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요. 예. 지금 델타 변이가 그동안은 우리 국내 변이형들 중에서 한 10%를 차지하지 10% 미만 정도의 지분만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델타 변이와 연관되어 있는 국내 감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의 확산세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예. 그 국내 주요 변이에 지금 보면 델타 변이가 아직까지 포함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유럽 CDC가 사실 미국 CDC가 델타 변이를 그동안 주요 변이에 포함시키지 않다가 6월 중순 정도 돼서야 이제 포함을 시켰거든요. 아, 최근에 했군요. 예,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방 접종에 의해서 보호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예. 1차 접종만으로는 예방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 나온 건데 이제 알파 변이에 비해서도 분명히 그 한 50% 정도 더 감염률이 높다. 그런 얘기들도 나왔고 그러면서 지금 미국도 이제 이 델타 변이를 주요 변이로 포함을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델타 변이의 지역세 감염이 이제 최근 들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마 이거를 조만간 아마 주요 변이로 포함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홍대에서 외국인 강사들, 원어민 강사들이 확진이 됐고 그게 점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각자 학원으로 가서도 또 전파가 됐고 한 지금까지가 보니까 거의 관련 감염이 300명 정도가 넘나 봐요. 굉장히 많이 확산됐는데 이게 또 이 중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발견이 됐고 이 중에서 확진자가 부산까지 연결돼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안에 있었는데 그럼 부산까지도 갔을 가능성이 있다를 열어둬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런 대응을 할 때는요,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최대한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19, 저희가 이런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작년 초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지만 우리가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였고 신종감염병이라고 부르는 이 질환들은 우리가 모르는 특성들이 언제건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관련돼 있는 그 확진자가 부산까지 내려갔다면은 예. 부산에서도 그 확진자의 주변이나 이런 역학 조사를 좀 더 폭넓게 잡아가지고 저희가 관리해야 될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부터 하반기 접종이 본격화되는데 제 키보드 소리입니다. 네. 예, 네. 보니까 화이자 백신도 일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자녀 백신으로 접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화이자도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화이자 백신도 이제 드디어 이 자녀 백신 형태로 이제 이용이 가능해지긴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양이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변형의 출현이나 그다음에 이제 예방 접종의 인센티브, 그다음에 예방 접종을 맞지 않았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는 좀 많이 아셔가지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 예방 접종률이 그 예약하신 분들 기준으로 거의 99%를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약하면 거의 다 맞으시는군요. 예, 이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많지는 않은 많이 나오지는 않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화이자 백신이 일부 자녀 백신 형태로 공급은 시작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노력을 하시면은 아마 자녀 백신 접종도 일부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접종과 함께 사실 코로나19에 대응을 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고 수도권에서만 80%가 넘게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일일 생활권이다 보니까 뭐 휴가철도 다가오고요. 이렇게 좀 다르게 적용해도 여파가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당연히 하실 수밖에는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넓은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서울에서 아침 드시고 뭐 대전 가서 점심 드시고 부산 가서 저녁 드시고 다시 또 서울로 올라오고 이런 생활도 가능한 예. 권역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지금 하루에 뭐 대략 한 500~6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얼마든지 다른 지역으로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사실 각 지역별로 각자 이제 좀 다른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당연히 그 지역 안에서의 발생 현황만을 지금 염두에 두고 정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서울에서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영역 구역에 대해서는 예. 분명히 조금 더 주의를 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게 또 지금 이제 7월 달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여름 휴가들이 시작이 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분명히 주요 관광지들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주요 관광지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내려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관광을 하고 조심스럽게 올라오시면은 되는데 네. 당연히 관광지는 사람들이 풀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내려가서 다른 지역의 분들과 섞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관광지에만 퍼지는 게 아니라 관광지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으로 더욱 감염이 전파되는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게 된다면은 당분간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지만 국내에서 예방접종 앞으로 2달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거든요. 예. 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2달 동안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직까지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역이나 개인 방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켜야 되는 지금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7월, 8월도 껴있고 방역 수칙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슬기롭게 좀 지나서 네. 예방접종을 어느 정도 완료할 때까지는 저는 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예방접종 완료율이 30% 가깝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건 1차 접종 얘기이고요. 예.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는 아직까지도 10%가 안 됩니다. 네.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경우 1차 접종만의 예방률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분명히 더 퍼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 휴가에 따른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